안녕하세요. 3교시 강의를 맡은 조금 전에 소개받은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강윤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줌으로 또 유튜브로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고 좋습니다. 오늘 제가 할 강의는 언어를 통해 본 커뮤니티와 정체성이라는 제목으로 진행될 것인데요. 맨 처음에 이 재단에서 커뮤니티에 대한 강의를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받았을 때 어떤 것을 할까 좀 고민을 하다가 아무래도 그 청소년들의 진로 탐색을 위해서는 인류학이라는 학문 분야가 커뮤니티를 어떻게 다루는지, 특히 제가 전공하고 있는 언어 인류학이라는 분야가 커뮤니티를 어떻게 연구하고 또 그런 연구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지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커뮤니티라는 것을 이제 검색을 해봤는데요. 대부분 제가 찾을 수 있는 이미지들은 이렇게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여러 명이 모여 있는 그런 그림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커뮤니티라는 말이 도대체 뭘까? 그 어원을 찾아보니까 함께라는 것과 의무, 선물, 나누다 이런 어원이 합쳐져서 커뮤니티라는 말을 만들었죠. 그래서 예전에는 커뮤니티가 지연을 바탕으로 한 어떤 지역의 바탕으로 한 사람들의 어떤 공동체를 말했었는데 요즘은 점차로 어떤 공통의 목적이나 어떤 생활 방식을 갖거나 또는 어떤 행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굉장히 다양하게 커뮤니티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것은 커뮤니티라는 것은 어떤 공동체 의식이나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공동체 의식이나 소속감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제 커뮤니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또 커뮤니티가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여러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그리고 실제로 10대 청소년들에게 커뮤니티가 뭐니 하고 물어보니까 대부분 처음 떠올리는 말이 온라인 커뮤니티였어요. 그래서 온라인 커뮤니티라는 말도 많았고 어떤 지역 커뮤니티 또는 서울시에서 하는 것처럼 무슨 마을 공동체 뭐 이런 프로그램도 있었고요. 그 밖에 어떤 사람들의 커뮤니티, 예를 들어서 유학 준비를 하는 유학생 준비 커뮤니티, 뭐 학생 커뮤니티, 학부모 커뮤니티,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한 커뮤니티가 또 있었고, 또는 어떤 특정 상품이나 브랜드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커뮤니티가 있었어요. 또 뭐 게임 커뮤니티 뭐 이런 것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커뮤니티가 굉장히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커뮤니티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아까 첫 시간에 아마 박한선 박사님 강의를 들은 학생들이 좀 있었을 텐데요. 그 박한선 박사님이 얘기하실 때 그때 세포가 각각 개별적이지만 서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은 어떤 뉴런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어진다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거에 그 은유에 맞추자면 의사소통과 언어라는 것은 개별화된 개인이 마치 그 신경망처럼 뉴런 신경망처럼 서로 연결되는 어떤 통로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개별적인 존재인 어떤 개인 하나하나가 어떤 커뮤니티로 될 수 있는 가장 필수적인 그러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의사소통이라는 것을 영어 단어 커뮤니케이션을 봐도 뭐 커뮤니티랑 어원이 거의 비슷하겠죠. 같은 어원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은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사회적인 관계를 만들고 상호작용을 위해서 언어가 필수적인데 동시에 우리가 의사소통을 잘 하기 위해서는 그 공동체의 어떤 사회적 관계나 그런 문화적인 지식이 있어야지만 서로를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특정 공동체에서 언어와 의사소통의 양상을 다루는 학문 분야가 바로 제가 전공하고 있는 언어인류학입니다. 그래서 인류학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자면요. 인류학은 4개의 하위 분야로 나뉘는데 고고학, 생물인류학, 사회문화인류학, 언어인류학 이렇게 4가지의 분야로 나눕니다. 그래서 오늘 1교시에 하신 박한성 박사님은 바로 생물인류학을 하시는 거고요. 저는 이제 언어인류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인류학은 무엇일까 좀
또 간단하게 소개해 드려보면은요. 언어 인류학은 간단하게 말해서 문화로서의 언어 연구라고 정의 내릴 수가 있습니다. 즉 그것은 뭐냐면 언어학을 연구하는 언어학과는 달리 어떤 언어를 그 문법적인 구조나 체계로 보기보다는 그것을 사람들이 실제로 어떻게 쓰는지 언어 사용과의 규칙과 의미에 더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언어 인류학을 좀 더 자세하게 정의 내리자면 특정 언어 공동체의 언어 사용에 대한 아주 세밀한 기술과 분석을 통해서 대상 사회의 사회 관계나 문화적 지식을 밝히려고 하는 것에 언어 인류학의 목적이 있습니다. 즉 여기서 우리가 조금 주목해야 할 것은 언어 자체를 밝히는 것이 아니라 언어 자체의 뭐 문법적인 구조라든지 체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사회와 문화를 연구하려는 것이 언어 인류학이죠. 그 언어 인류학에서 연구 분석의 대상이 되는 것이 바로 언어 공동체입니다. 스피치 커뮤니티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언어를 공유할 뿐만 아니라 그 언어를 어떻게 쓰는지 그 규칙과 그 언어에 대한 가치를 공유하는 집단입니다. 따라서 순수한 언어적 요소보다는 그 역사와 정치, 집단적 동질감에 더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하나의 예로는 이제 중국어 문화 공동체, 중국어 언어 공동체를 하나 예를 들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중국어는 굉장히 다양한 방언이 있습니다. 근데 그 방언이라는 것이 그 한국에서 뭐 예를 들어서 부산말, 뭐 경상도 말, 전라도 말 이런 식의 어떤 액센트의 차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예 어휘가 다르고 그 말을 서로 못 알아듣는다고 해요. 하지만 이들은 하나의 중국어 공동체로 묶일 수 있는데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중국 문화라는 어떤 동질감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한자라는 문자를 공유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문화적인 요소에 따라서 언어 공동체는 정의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공동체로는 실행의 공동체 또는 실천의 공동체라고 번역되는 Community of Practice라는 그런 개념이 있는데요. 이거는 학습의 사회이론, 그러니까 학습을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서 발전된 개념인데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직장에 성공적으로 하나의 구성원으로 역할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회적인 실천이나 행위를 적절하게 해야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언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집단에 소속되어 있다는 어떤 정체성의 수동적인 표지, 그러니까 내가 누구이다라는 것을 그대로 반영하는 표지가 아니라 오히려 그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적극적인 사회적인 실천이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즉 어떤 거냐면 내가 어느 집단에 속했기 때문에 어떤 언어를 사용한다 이게 아니고 그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 집단의 정체성을 표현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실행 공동체라는 개념은 우리가 정체성의 범주, 그러니까 뭐 남자, 여자 아니면은 뭐 연령별로 뭐 나이가 많은 사람, 뭐 청소년 이런 범주가 주목이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떤 정체성을 실천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어떤 행위를 하는가 그리고 특히나 언어를 어떻게 사용하는가 여기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언어 연구로 조금 오래된 연구이긴 하지만 그 부콜츠라는 분이 YB 노멀이라는 그런 논문을 쓰셨어요. 이거는 캘리포니아의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그 여학생들이 자신들의 너드라는 정체성을 실천하기 위해서 어떤 언어를 사용했는가 그것에 대한 연구를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언어 인류학에서는 언어를 어떻게 사용하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집단의 정체성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 출발점은 언어가 굉장히 다양한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해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언어가 어떤 정보를 전달하는 지시적 기능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회적인 기능을 한다는 거에 초점을 두고 있죠. 그래서 사회적 기능으로는 사회적 정체성을 표현한다든지 사회적인 관계를 조절한다든지 아니면은 친교적인 기능, 그러니까 사람들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인사말 같은 게 굉장히 대표적인 친교적 기능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사람들에게 지나가면서 뭐 오늘 날씨가 너무 좋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날씨가 좋다는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굉장히 우호적인 관계
관계야 라는 어떤 관계를 만드는 거죠. 그렇게 다양한 기능을 하고 있다는 데 초점을 맞추고, 또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언어를 통해서 자신의 감정과 태도, 기분을 전달하는지 이런 표현적 기능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개념으로 의사소통 능력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커뮤니티에서 어떤 구성원으로서 의사소통을 잘 하려면 그 해당 언어에 대한 능력,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문법적인 능력, 그러니까 단순하게 읽고 쓰고 말하고 듣고 하는 그런 능력뿐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써야지 사회적으로 적절한지, 이것을 가져야지만 의사소통을 제대로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인 적절성에 대한 지식을 갖기 위해서는 어떤 사회적이고 상황적인 의미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화자와 청자의 사회관계가 어떠한가, 그리고 어떤 상황인가.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슬라이드에 써 있는 것처럼 뭐 아버지를 가르치는 말은 아버지도 있고 아버님도 있고 아빠도 있고 뭐 선친, 부친 이런 여러 가지 언어가 있는데, 그 중에서 내가 누구와 이야기하고 어떤 상황인가에 따라서 같은 대상이라도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있고 아빠라고 부를 수도 있는 거죠. 그거에 따라서 이런 상황적인 요인에 따라서 사람들은 적절하게 자신의 언어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지역적 관습 인데요. 우리 한국에서는 이제 존댓말 사용이 아주 대표적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너 이름이 뭐니? 라는 이 문장을 봤을 때 영어로 따지면 What's your name이기 때문에 문법적으로는 맞는 문장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이 너 이름이 뭐니? 라는 것을 우리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는 쓸 수 없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지역적 관습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적절하게 언어를 쓸 수 있다는 한 사례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언어를 사용할 때 언어 인류학자들은 문화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하는데요. 왜냐하면 문화는 하나의 의미의 그물을 만들고 있다라고 그 굉장히 유명한 미국의 인류학자 클리포드 기어츠가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어츠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간은 마치 거미와 같이 자신이 만들어낸 의미의 그물에 매달려서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의미의 그물에 따라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하는 이야기나 어떤 상징과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로 이제 윙크하고 눈 깜빡임 또는 눈 경련을 서로 비교를 하고 있는데요. 그 만약에 윙크나 눈 경련을 그대로 보이는 대로만 기술을 한다면 윗커플과 눈 윗커플과 아래 커플을 빠르게 부딪혔다가 떼는 행위라고 우리가 기술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마치 실험실에서 우리가 객관적인 관찰자의 시점으로 그 행동을 기술한다면 이거는 이제 인류학자들이 보기에는 현상 기술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thin description, 굉장히 얇은 기술인 거죠. 반면에 윙크가 어떤 의미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윙크를 하는지, 누구에게 윙크를 하고 있는지, 그 사회적인 맥락은 무엇인지, 그 사람이 속한 커뮤니티에서 그 윙크는 어떤 의미를 전달하는지, 이렇게 굉장히 여러 겹으로 둘러싸인 어떤 의미를 파악해야 하는데 그것을 우리는 중층 기술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두꺼운 기술, thick description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런 문화가 굉장히 중요하고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맥락적인 요인을 잘 알아야 하는데 그런 맥락적인 요인이 그 특정 사회나 공동체마다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고 그 다양성은 바로 그 해당 공동체 사람들의 관점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연구자의 관점이 아니라 그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그래서 여기에서 문화 상대성 개념이 굉장히 중요시 되고요. 언어인류학 연구 주제를 보면은 이러한 어떤 언어와 의사소통을 하나의 문화로 파악을 하고 그것이 얼마나 다양하게 나타난가를 보여주고, 또한 그 언어가 화자가 속한 어떤 사회적 범주를 보여주나, 즉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할 정체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그 사회적 범주에는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연령이라든지 성별이라든지 계층이라든지 아니면 뭐 교육 수준이라든지 아니면 어디 지역 출신이라는 지역 정체성이라든지 이런 범주를 언어 사용이 보여준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언어는 정체성을 반영해서 보여주지만
또한 언어를 통해서 우리는 정체성 실천을 하고 있다는 것도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아무래도 청소년들을 위한 거라서 제가 세대와 언어의 특징을 보이기 위해서 신조어, 그러니까 청소년 언어의 특징이라고 제가 검색을 또 해봤더니 거기에 이제 신조어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MZ 세대라고 하죠. 요즘 그 젊은 세대들을. 그래서 이 사람들이 쓰는 것을 이제 초성체라고 하는데 제 생각에 여러분들 여기서 몇 가지나 아실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뭐 이응 지읒 하면 인정 뭐 이런 거고, 뭐 또 기억 이응 지읒 하면은 뭐 게이득 뭐 이런 것도 있고, 요즘은 이런 말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한다고 해요. 물론 약간 과장되게 하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이렇게 초성체를 많이 쓰는 것이, 그러니까 이런 초성체를 쓰면 10대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한국 사회에서 영어 같은 경우에도 어떤 소득 수준이나 계층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많이 얘기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영어 유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수업료가 굉장히 비싸지만 이제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좋은 영어 발음과 좋은 영어 교육을 위해서 그렇게 자신의 자녀들을 보낸다든지, 이런 거는 어떤 언어 교육과 계층별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쉽게 알 수 있는 거는 지역 방언과 정체성이죠. 이 사람이 어떤 지역 방언을 하는가, 이것은 그 사람의 지역 정체성을 나타내는데, 제가 이제 한국 언어 지도라는 책을 찾아봤더니 거기에 딸꾹질이라는 그 아주 간단한 말 같은데, 그것도 이 여러분들 여기 지도의 색깔이 나타내는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말로 딸꾹질에 대한 어휘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어휘는, 이런 어휘의 분포는 그 사람들의 지역 정체성을 나타내주고요. 그다음에 이런 지역 방언 같은 경우는 단순히 어디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어떤 가치, 사회적인 가치를 받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긍정적인 것부터 찾아보면, 예를 들어 부산 사투리가 이제 부산 미래유산으로 선정되었다, 이런 보도를 본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부산의 어떤 역사와 문화의 상징으로서 지역 방언은 보존돼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 그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는 그 포스터는 서울대학교에서 얼마 전에 도서관에서 사투리 시 낭송 공모전을 했어요. 그런 것처럼 사투리를 좀 보존하자,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긍정적인 태도라고 할 수가 있겠죠. 반면에 부정적인 태도는 여러분들 신문에서 많이 볼 수 있지만 사투리를 교정해야 한다. 즉 교정이라는 말 자체는 뭔가 나쁜 것을 아니면 틀린 것을 옳게 만든다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보면은 어떤 언어라는 것이 어떤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어떤 실체라기보다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어떤 가치를 부여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차별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될 수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인류학에서 그러면 공동체를 어떻게 연구하는가, 현지조사라는 방법을 조금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특히나 언어 공동체를 이제 언어 인류학자들이 연구하는 방법의 대표적인 것은 민족지 연구입니다. 이거는 이제 다른 언어 인류학뿐만 아니라 다른 인류학도 마찬가지인데요. 민족지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현지조사예요. 그래서 현지조사는 참여 관찰과 면담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을 합니다. 여기서 참여 관찰이라는 것은 아까 제가 윙크와 눈 깜빡임을 비교할 때 얘기했던 것처럼 실험실에서 객관적인 거리를 가지고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사람들과 생활을 같이 하면서 그야말로 참여하면서 관찰하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뭐냐면, 나 연구자의 관점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내부자의 관점으로 어떻게 언어를 사용하는가.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굉장히 열린 마음을 가지고 가야 돼요. 그래서 왜냐하면은 그 공동체에 따라서 언어 자체가 다르게 생각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터키의 어떤 산악지대에서는 휘파람이 언어가 되거든요. 그런 거를 휘파람 언어라고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음성 언어와는 다른 것이죠. 또는 무엇이 말하는지, 이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북미 원주민들은 뭐 천둥 소리나 북소리도 어떤 언어를 말한다고 얘기를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연구 질문 만드는 것은 우리가 익숙한 것을 낯설게 보자라는 것이 이제 인류학자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문구인데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해서 질문조차 하지 않았던 것을 질문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자세가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현지조사는 아까도 말했지만 어떤 다른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 공동체 구성원 자신, 내부자의 관점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래서 문화 상대주의적인 어떤 입장으로, 그러니까 나의 관점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관점으로, 그리고 총체론적 접근이라는 것은 그거 하나만 단면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일상생활과의 관계 속에서 보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의 탐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공동체 구성원들과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하고, 그걸 우리 랍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좋아하는 표현은 삶의 결을 보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어떤 숫자나 통계로 알 수 없는 어떤 삶의 여러 가지 모습들, 그래서 삶이 울퉁불퉁한지 매끈매끈한지 그런 어떤 텍스처를 보여주는 게 민족지 연구, 현지조사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가져온 현지조사 사례는 제가 연구했던 몇 가지 공동체들을 보여줄게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것은 그 마을 연구인데요. 인도네시아에 있는 한 고립민족인 뿌달랑한 사람들을 연구할 때 그 마을에서 연구하던 모습이고요. 오른쪽의 것은 제가 미국의 도시 내에 있는 인도네시아 이주민을 연구할 때 그 도시 지역에서 연구했던 사례입니다. 그래서 마을 연구 같은 경우는 그냥 마을에 가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을에 가면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뭐 아무 때나 뭐 사람들 방문해서 얘기하면 되니까 별로 걱정이 없었는데요. 도시 지역 연구에서는 사람들을 만들려면 사람들이 언제 시간이 있는지 일일이 찾아다녀야 됐죠. 특히나 인도네시아 이주민들은 여러 곳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만나려면 어디에 가야 하나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고 제가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뿌달랑한 사람들은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냐면 그 인도네시아의 수마트라 섬에 그 리아우 주에 있는 그 밀림 지역, 그 깜파르강이라는 내부에 있는 그런 정글에서 사는 사람이었고요. 제가 갔던 마을은 부뚱이라는 마을인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한국과는 굉장히 다르게 모계 사회인데, 동시에 이슬람을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사실은 민속신앙을 믿고 있는데 공식적으로는 우리는 이슬람이다, 우리는 무슬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사회에 가서 제가 봤더니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주술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문을 몬토라고 하는데 거의 모든 일에 매직 스펠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것은 그 뿌달랑한 부족장님이신데, 그 어떤 마을에서 어떤 행사가 있을 때 그 축성을 한다고 하나요? 그거를 하는 모습이고요. 오른쪽은 저한테 주문을 굉장히 많이 가르쳐 주신 민호 할머니라는 분이신데, 이분이 이때 손자가 아파서 약을 만들면서 주문을 외우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민속신앙 의례도 많았었는데요. 당시 마을에서 여전히 행해지는 의례로 이제 불리안이라는 치료 의례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굿 같은 건데요. 사람이 아플 때 그 사람을 데려다가 이제 굿을 하면서 신을 불러서 낫게 해달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 도시에서는 이 불리안 의례가 갑자기 불리안 댄스로 바뀌어서 그 굉장히 화려하고 그 불리안에서 사용되던 어떤 요소들을 가져와서 전통 예술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불리안 의례요도 또한 그때 바뀌었는데요. 그 미국 스미소니안 민속연구소에서 인도네시아의 음악 시리즈 중에 하나로 채택되면서 불리안 때 그 구슬할 때 불렀던 노래가 살짝 바뀌어서 들어갔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 공물을 바치는 노래, 그러니까 그 구슬하다가 이제 그 수호신에게 뭔가 이렇게 선물을 바치는 그 장면에서 부르는 노래가 있는데, 거기에 뭐가 들어갔냐면 아살라말라이쿰 하는 그 이슬람교의 인사말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살라말라이쿰, 알라이쿰 살람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서 원래 마을에서는 쓰지 않는 그런 것들이 들어갔죠.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뿌달랑한 사람들이 토착 종교를 믿고 있다고 하더니 드디어 이슬람으로 다 개종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은 이게 이렇게 치료 의례에서 예술로 바뀌었을 때 여러 가지 변형이 생겼는데, 근데 그 마을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파악을 했냐면 치료 의례는 진짜고 예술은 가짜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은 치료 의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수호신, 그 샤먼의 수호신을 부르는 행위인데, 그 수호신 부르기는 없어지고 예술에는 이슬람 문구가 들어온 거죠. 그건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이 이슬람으로 개종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여전히 토착신앙이 너무 강하기 때문이었어요. 왜냐하면 수호신을 가짜에서 부르면 아픈 사람이 없는데 왜 불렀어? 이렇게 화를 냈기 때문에 없애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슬람 문구를 사용하면 이슬람 사람일까? 무슬림일까? 라는 걸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실제로 그때 당시 뿌는둑이라는 주문이 있었는데요. 이거는 상대방이 머리를 조아리게 하는 주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주문인데, 가장 센 주문이라고 하면서 저한테 가르쳐 준 것이 무엇이었냐면 쓸개 대왕의 말이라는 거였어요. 까또음파도라는 거였는데, 이게 제일 세다면서 저한테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이게 왜 제일 세냐라고 물어봤을 때 여기에 알라의 법, 후쿠 우맛 알라, 이 말이 들어갔기 때문에, 알라를 데려왔기 때문에 이건 제일 세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사람들의 어떤 신앙 내에 알라 신을 하나의 신으로 그냥 가져온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전통 예술로 재정의되는 의례, 그러니까 불리안이라는 것과 여전히 은밀하게 사용되는 개인 주문, 아까 뿌는둑이라는 것을 보면 겉으로 유사해 보이는 변화도 사실상 다른 이유로 비롯되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대외적이고 공식적인 연행에서는 이슬람 문구를 써서 자신들의 무슬림 정체성을 보여주지만, 반대로 대내적이고 비공식적인 것에서는 그대로 어떤 이슬람 문구라는 것은 자신의 토착 신앙을 강화시키는 하나의 요소로 데려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특정 언어와 의사소통의 의미라는 것은 그 언어를 사용하는 언어 공동체의 사회적 변화와 맥락 내에서 살펴야 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언어와 정체성은 1대1 대응 관계가 아니라는 걸 잘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것을 매개하는 어떤 문화적 논리와 설명이 무엇인지를 나의 관점, 연구자의 관점이 아니라 그들의 관점에서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커뮤니티가 그 다음에는 어떻게 변화하고 언어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글로벌라이제이션이 되면서 사람들이 많이 이동했어요. 요즘 뭐 팬데믹 상황에서는 이동하지 못하지만, 그래서 이제 연구 주제도 어떻게 됐냐면 정적이고 이미 존재하는 어떤 고정된 커뮤니티를 연구하던 거에서 점차로 움직이는 사람들을 연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언어 공동체라는 개념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들이 생겼는데, 그 경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물리적인 장소나 정의로 장소나 위치로 정의되지 않는 경우는 어떨까? 성원들은 무엇을 과연 공유하는가? 어떤 종류의 상호작용을 하는가? 이런 것들을 물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 도시 내 인도네시아 이주민 공동체 같은 경우에 그런 하나의 그 이주민들을 연구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또 했던 거는 싱가포르에 있을 때 거기에 한국 학생들이 많이 조기 유학을 왔는데 그 조기 유학생들과 가족에 대한 연구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떤 고정된 집단이나 장소, 그러니까 어떤 지역적 커뮤니티를 설정하고 있지 않는 상태라서 그 행위자들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사회적 상황을 관찰했죠. 그리고 그 청소년들, 어린이들 연구했기 때문에 이 어린이들의 창작물도 중요한 자료로 수집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또 다른 상황은 이제 초국가적인 상황에서 여러 가지 사람들이 이제 국가의 경계를 넘는 상황에서 언어 접촉이 많이 벌어지는데요. 제가 봤던 거는 인도네시아 한국 기업에서 있던 어떤 공장에서 한국인 매니저들이 인도네시아 그 노동자들에게 지시를 내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에 한국어와 인도네시아어가 합쳐진 그런 혼용이 나타났는데요. 예를 들어서 빨리빨리 스느사이 이렇게 얘기하면은 빨리빨리 끝내라 이런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도네시아 노동자들이 거의 모든 사람들이 빨리빨리의 뜻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 어떤 언어가 이렇게 변하는 것을 이제 초다양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초다양성은 다양성 내의 다양성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중언어 사용이라는 개념이 있었는데 요즘은 이제 초다양성이라는 개념으로 묻고 있는데, 여러 언어들이 다중적으로 그냥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언어들 사이의 경계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많이 사용하는 나 이번에 득템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득템이라든지 노잼이야 이렇게 한다든지 하는 것들도 사실은 영어와 한국어가 혼용되어 있는 경우죠. 이런 것도 초다양성의 한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인도네시아 술라웨시에 찌아찌아 사람들이 있는데, 그 찌아찌아 사람들이 한국어를 자신들의 지역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자신들의 고유한 문자가 없는데 자기의 그 고유한 정체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한글 표기를 자신들의 정체성의 상징으로 받아들였다는 것도 요즘 이런 글로벌라이제이션의 한 모습을 보여주겠죠. 그래서 이렇게 전 지구화가 진행되면서 언어가 변화하는데, 따라서 언어에 대한 우리 패러다임 자체가 전환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어떤 언어라는 것이 명확한 경계를 갖는 동질적이고 안정적인 실체였는데, 요즘은 이런 것들이
많이 섞이고 혼종성을 갖고 이동하고 불안정한 어떤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언어라는 그런 패러다임을 갖게 되었고요. 특히나 어떤 언어는 단순히 주어진 의미를 전달하는 비어있는 의미의 운반체가 아니라 여러 가지 맥락 내에서 새로운 의미로 재구성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주어진 민족, 국가, 지역 공동체에 자동적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맥락에 따라서 서로 다른 정체성을 표현하고 실천 가능하고요. 또한 다양한 커뮤니티와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커뮤니티 간의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의 중요성도 요즘 더욱 강조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언어와 문화의 다양성에 대한 감수성이 절대로 필요하고, 이때 따라서 인류학적인 관점이 우리에게 뭔가 시사하는 점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